이제 본격적으로 어제의 대선 결과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동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리서치앤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마지막으로 배재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정현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피곤해 보이십니다. TV 보신다고 잠을 못 주무신 거 아닙니까? 네, 출연들도 많이 하시고 네. 여기저기. 예.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의 금기가 깨졌나요?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이 이긴다. 여론조사 전문가 나와 계신데 네. 어떻습니까? 75.8%? 네.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 숫자가 갖고 있는 의미가요. 네. 75.8%가 얼만큼 대단한가 하면은 네. 소위 저희들이 기억하는 일로 상김 시대. 네. 그때 이제 그 100만, 200만 모을 때입니다. 요즘 뭐 3만 명 모으기 힘들 때인데 네. 그때가 한 90%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80%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양김 씨가 예. 격돌했던 92년입니다. 네. 정몽준 당시 국민당 대표까지 가세가 온 나라가 막 네. 다 들썩였죠. 네. 요번 이 정도 수치가 되려면 사실은 굉장히 들썩들썩거려야 하는데 네. 네. 사실 그 바깥의 공기는 좀 차분했습니다. 대신 미디어가. 네. 그렇죠. 여론조사상에는 숫자는 투표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높았던데 네. 실제로 분위기가 차가워서 사실은 많은 기관에서도 그 70%를 조금 넘지 않겠나라고는 보지만 네. 이 정도까지 될 줄은 사실 좀 네. 잘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투표율이 굉장히 높으면 야권이 유리하다. 네. 이제 앞으로도 선거가 계속 될 텐데 그 공식은 이제 깨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제가 이제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예. 투표율이라는 게 사실은 20, 30대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5, 60대가 한 17, 8% 정도 차이가 원래 좀 있어요. 보통 선거 때부터. 네. 근데 이게 상승을 할 때 어느 네. 특정 연령만 쭉 가는 게 아니고 네. 같이 가는 이제 성격이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보기에는 20대 투표 상승률하고 60대 투표 상승률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30대하고 50대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죠. 아하. 근데 요번에도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서 알 수는 없지만 특정 연령이 폭발적으로 가기는 그 정도 되려면 80%가 이제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네. 원래 투표 잘하는 분들이 이미 한 80대, 90대 가 있어야지 네. 가고 이제 20, 30대가 쭉 올라가려면은 그보다 좀 더 높은 투표율의 순화 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배 본부장께서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투표율이 공식이 깨진 이유? 글쎄요, 뭐 공식이 깨진 것 이전에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번 선거에 관심이 높았고 투표의 관심도가 추운 날씨를 무색해 할 만큼 투표율이 네네. 높아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분석할 부분은 투표율이 높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은 네. 세대별 투표율을 대해서 아하. 높아야 된다. 네. 특히 이제 20대, 30대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만 네. 이번이 개표를 할 경우에 아주 그 박빙의 승부됐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2002년 선거하고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2002년과는 현저하게 유권자 수의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아, 예. 인구 구조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당시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비해서. 20대, 예. 30대의 유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에 네. 이번 경우에는 반대로 5, 60대의 유권자 수가 많아졌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40대를 제외하더라도 20, 30대의 투표율 수준하고 네. 5, 60대의 투표율 수준이 거의 비슷해야만 아하. 사실상의 동률이 이루어지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2002년대 문재인 후보는 50대 연령대에서 거의 40%에 가까운 투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세대의 연령대에서 좀 그 약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해야 하지만 박빙의 승부를 연출할 수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너무나 세대 간 대결이 극명해짐에 따라서 네. 그 득표율도 극과 극으로 나뉘어졌거든요. 바로 네. 그 부분이 투표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2002년의 양상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정 교수님. 소위 예. 저희가 이제 그 대선 치르기 전에 그 적극 지지층 적극 예, 지지층. 문제에 네. 대해서 수학생층? 얘기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이제 좀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지요. 근데 이번에 밝혀진 결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지율이라는 거하고 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실제로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차이가 것이고 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얼마만큼 그 지지율을
득표율로 연동시키느냐. 이번에 제가 출구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면 그 박근혜 당선인이 실제로 20대, 30대 투표율도 낮았지만 네. 또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네, 비해서 네. 낮았지만 대체로 보면 지지율이 30%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네. 굉장히 진보적이고 야권 지향성을 갖는다라고 네. 하는 그런 프레임 자체를 너무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80년대의 20대와 또 90년대 초반의 20대, 또 그다음에 다르군요. 지금의 20대는 조금 다른 음. 그런 이념적 지향과 또 이슈에 대한 어떤 반응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네. 저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못했다라는 네. 것이고 적극적 지지층과 아울러서 이런 네.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의 어떤 변화라고 네. 하는 것이 실제로 이번 투표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를 창출하는 네.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아마 이제 여론조사 패턴도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네. 짧게 야당에서 예. 보면 야당이나 전문가들이 오판을 했던 이유가 음. 그러니까 인구 구성비가 과거에 비해서 한 10% 정도 고령층으로 옮겼다는 점은 이제 당연히 예. 감안을 했는데 네. 이제 거기서 그걸 전제로 했을 때 한 72, 3% 넘어가면 야권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은 뭐냐면 이 지금 고령층의 투표율이 그 전에 이제 한 80% 정도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투표율이 올라가면 이제 20, 30대의 투표율이 올라간다. 아하. 이렇게만 했지 아하. 고령층 자체의 투표율도 따라서 이렇게 네. 많이 올라갈 하늘높이 거라고. 솟을 네. 것이다라는 이 전제 자체를 네. 못했던 게 하나 있고 네. 또 방금 정현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체로 야당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그 20, 30대의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대략 한 25% 내외 정도의 수치를 가지고 전제로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대략 지금 나온 수치는 30% 넘는 네. 수치가 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20대. 20대에서 네. 나왔으니까 네. 그 두 가지 전제가 잘못되다 보니까 투표율이 75.8%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박근혜 후보가 그냥 여유 있게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분석을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결론적으로 50대의 힘을 너무 무시했군요. 이번 선거에서. 아니 근데 이제 양보했군요. 고령층의 투표율이 그렇게 50대는 오를 고령층은 것이다. 아닙니다. 듣는 뭐 50대 우리가 기분 소위 말하는 나쁩니다. 50대 이상으로 네. 중장년층이라고 네. 중장년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고령- 저런 것도 네. 있는 것도 이 고령층의 의미랄까 어떤 신체적 느낌에 대해서 음. 가령 10년 전만 해도 한 60대 중후반이면 이렇게 신체적으로 쇠약을 해서 사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네. 조금 몸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작년 지금 세대는 그렇죠? 벌써 60대 예. 후반도 여전히 산에 네. 등산을 가시고 네. 그렇죠. 튼튼하게 사회활동하시고 건전한 정신을 네. 가지고 있고 음. 이러다 보니까 60대 후반이 뭐 투표장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이런 그렇습니다. 건강의 어떤 예. 보건상의 변화 이런 부분도 조금 좀 분석이 제가 고려가 돼야 말씀드리려고 되겠다. 한 것은 그러면 왜 그 중장년층에 중장년층 네. 꼭 그래 그 말씀해주세요. 네. 투표율이 높아졌을까에 대한 것 중에 네. 소위 그 민주당 쪽에서의 선거운동 전략의 어떤 패착이 있다라고 아하. 하는 거죠. 그 변호사님의, 변호사님께서는 네. 그걸 감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른바 그 소위 말하는 그 프레임에 대한 예. 부분, 네. 이 프레임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프레임 자체에 네.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선거 국면 안에서는 이정희 후보 사퇴 또 네. 이정희 후보의 아하. 어떤 변수가 이 네.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상당히 네. 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아.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구도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 중장년층의 네. 그 보수적 성향, 안정적 희구성 이런 것들을 결집시키는 네. 역풍을 그런 몰고 왔다. 어떤 결과를 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음.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저께 이게 개표 방송 비슷하게 이제 네. 했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이 호남의 표심이 굉장히 초반부터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이상적으로 높았죠. 제일 네. 높은 네. 그런 국면을 한동안 유지를 하면서 저것이 혹시 또 영남의 어떤 그런 아. 투표율을 좀 자극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바로 네. 대구 경북의 어떤 투표율이 음. 바로 이제 또 상위권으로 거의 네. 비등비등하게 예. 가는 예. 이런 양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와 어떤 지역의 네.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네. 나타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과 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네.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번 투표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네. 지역 간 투표율이 또 극명하게 갈렸다는 것인데요. 아. 가장 낮았던 그 지역하고 네. 16개 강역시도로 봤을 때 가장 네. 높았던 지역이 네. 7%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아. 음.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번에 또 투표율의 또 다른 특성이었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두 후보의 텃밭에서는 네. 거의 80% 이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80%에 높았죠. 달할 네. 정도로 네. 아주 높았던 반면 네. 양 후보가 최대 격전지로서 이야기를 했던 이 수도권 특히 수도권. 서울의 투표율은 전체 그 투표율보다도 조금 못 미쳤거든요. 예, 예. 바로 그러한 부분. 특히 이제 대전, 충남, 충북은 일종의 우리 그 선거에 있어서 스윙 예, 스윙 지역이라고 보트.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역 세 곳에서 다 이긴 후보가 지금까지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당선이 되는 됩니다. 지난 대선과 지지난 대선인데 이번에 공식이군요. 특징 네. 중에 하나는 세 지역 중에서 그래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대전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만 표 차이지만은 이깁니다. 이겼다. 네. 그렇지만 충남과 충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좀 낮았고 여기서는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그 자기 지역에서의 텃밭에서는 투표율이 현저하게 높았던 반면에 네. 오히려 그러한 어떤 격전지가 아니었던 곳에서는 도리어 투표율이 좀 낮아지는 네. 그런 부분도 좀 더 예. 박근혜 후보에게는 유리했던 반면 문재인 후보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투표율의 속성을 보여줬다고. 양 후보의 텃밭에만 비교하자면 인구가 아무래도 영남 쪽에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경북만 하더라도 무려 박근혜 후보가 98만 표 차이로 득표를 더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전북 지역은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80만 표. 그래서 50만 표 이상의 득표 차이가 나는 곳은 모두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지역의 효과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 네. 수도권에서는 사실 저 정도의 표 차이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아무리 상대적 우세라고 하더라도.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지역이 강하게 결집을 하면 저렇게 98만 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무서운 효과를 발휘한 것이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은 호남인데 호남.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구도로 가면 야당이 어려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경향을 살짝 비추는 듯 했는데 네. 결국은 막판의 표심은 여전히 지역주의가 공고하게 살아있음을 네. 그냥 사실 결과적으로 뭐 보여주는 새 정치나 미래 정치를 말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역구도의 타파 아니었습니까? 빙긋이 웃는데요. 그 무슨 예. 사실 이제 네. 저희는 음. 이 두 자릿수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후보가 사실 굉장히 지금도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당평인사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는 되게 좀 안 믿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선거 중반까지는 또 믿어주는 분이 꽤 있어서 저희도 한번 20%까지도 실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욕심도 가졌는데 정말 박근혜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네. 그런 그 시대 정신과 또 그 박정희 대통령의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화 정신 이거 두 개를 완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박근혜 시대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도 가끔 이야기하실 때 가장 인생에서 참 듣기 좋았던 말 중에 하나 고마웠던 말이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 당시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당대표는 동서합의 책임자다.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고 흥분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이 선거를 치다 보면은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나 하지만 역시나다. 이번에도 그런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러나 그 조금 이번 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는 네.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네. 그 기대를 좀 보답하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말씀. 근데 예, 그럼에도 지역- 불구하고요. 예. 아까 저희가 방송 네. 들어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 이번 문재인 후보는 최다 득표의 최다 득표 낙선자잖아요. 낙선자다. 그러니까 네. 48%의 어떤 지지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했지만 박근혜 당선인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박근혜 후보 당선인께서 통합을 강조하시지만 실제로 이 48%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의 틀로 네. 불러오느냐에 네. 대한 문제 이것도 굉장한 적극적 지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후보 때 갖고 있었던 통합의 개념과는 조금 더 다른 기술적이며 전략적인 그런 어떤 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분명한 말씀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아까 민주당사도 연결해봤는데 네. 분위기가 착잡한데 아무래도 앞으로 그 예. 야권이 어떻게 재편이 될까? 물론 새누리당은 앞으로
뭐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나가겠죠. 근데 야권이 어떻게 될지 예, 어떻게 될지 좀 얘기를 이게 좀 나눠볼까요? 어떻게 될 예. 것 같습니까?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어차피 지금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네. 지금 친노가 일방적으로 장악을 해서 경선을 잘못 이끌었다.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도 파행이 한 두세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따를 것이고, 네. 그래서 당이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을 틀을 유지한 채 뭔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새로운 뭐 신당 창당의 당이 쪼개지고 뭔가 이런 형태로 갈 것인지 네.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점에서 좀 성급한 면이 있지만 누구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잘했죠. 박근혜 후보가 잘했고 예. 두 번째로는 민주당 자체가 네. 첫째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 후보가 원래 될 수 없는 네. 그릇이었죠. 그러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도층에 있는 표를 상당 정도 민주당으로 갖다 끌어다 붙여주기 전에는 네. 그런적으로 이게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민주당 그 출신 연사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부족하지만 문재인은 이렇게 대통합을 이룰 만한 그릇이니 문재인을 뽑아주십시오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지 않습니까? 아까 문 전 후보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친노 그룹의 책임론은 등장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등장하고 그것 때문에 아마 등장하겠죠. 내부적으로 네. 상당한 싸움이 있을 건데 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심판이라든지 급격한 변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네. 정치에서는 선거밖에 있을 수가 그렇죠. 없는데 네. 지금 다음 선거가 아직도 한 3년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물론 당장이 시끄럽고 당을 새롭게 창당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툼이나 당내 알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많이 떨어져 있고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이미 선출이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다 그냥 다시 일정 정도에서 그냥 가라앉고 네. 또 사람들이 기억에서 벌써 누구 책임이냐 친노 책임이냐 하다가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 다들 생각에 바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잊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교수님, 예. 변호사님의 입장에 일정 부분 좀 동의하면서도 동의하지 예. 않는 것은 기간이 그 소위 말하는 내부의 어떤 갈등적 요소를 무마시키고 하기에는 네. 지금 네. 당장 또 임박해 있는 지방선거도 있고요. 지방선거가 벌써 지금 이제 있습니까? 지방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 네. 게 유리한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구도로 그대로 가져갈 거냐 네. 아니면 극복해야 되느냐.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당내 세력개혁이라고 네.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내부에서는 네. 올라올 수밖에 없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총체적인 위기잖아요. 총체적인 그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네. 특정 세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소위 말하면 책임론으로 불거지게 되면 그 세력이 또 똘똘 뭉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위 결집 기능을 할 수가 네. 있고 네. 또 자기 세력화를 하기 위한 다른 방법론을 모색해 간다든지 네. 전반적인 어떤 정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시점은 과거의 총선과 그 이전의 시기와는 달리 더 좀 도전적으로 다가올 알겠습니다. 것이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구심점이 지금 없습니다. 없다. 문재인에 근데 대한 교수님 구심점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안철수 전 후보가 구심점이 신당 상당에 되지 얘기했을 때 않겠습니까? 항상 계속 생각이 나죠.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돕는 척하면서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 정치 앞으로 저는 할까요?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네. 구심점이 되기에 과연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어떤 세력 구도를 만들어 놓았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기 위한 지금의 어떤 구도인가. 저는 국민연대라고 네. 하는 거 말이죠. 네, 네. 그 국민연대의 구도는 실제로 어찌 보면 안철수를 구심점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야권의 세력 개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구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선거용 아닙니까? 뭐 선거용 그거보다 네. 거기에 참여하는 세력의 네.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범위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실제로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런 정계 개편을 위해서 활용되어지는 내지는 안철수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제 소수 세력들의 어떤 네. 또 다른 어떤 행보의 장으로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라서 음. 그런 구도 하에서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네. 구심점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안철수가 구심점 중 여권은 앞으로 어떻게 인수위가 당장 걸려 있고 예. 또 각 세력이
동교동계도 오시고 또 네. 말 그대로 많은 많이 데도 지금 됐는데 합쳐서 뭐 어떻게 때려야겠죠. 또 글쎄요, 모양이 뭐 네. 앞으로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네. 그 사실은 그 1기 이명박 정부와 2기 이명박 그 박근혜 정부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세력체 단일체에 가까웠지만 네. 박근혜 정부는 아마 다양한 세력, 역사와의 화해를 통해서 이제 구현된 세력이기 때문에 좀 더 통합적이고 네. 또 새누리당식의 변화, 네. 소위 말해서 점진적 변화와 계획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선자 생각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겠지만 네.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원래 기존 새누리당 세력 플러스 네. 이게 기존 새누리당 세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두 개지 않습니까? 친박이 있었고 친이가 친이. 있었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친이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예, 근데 횡당합니까? 이제 그런 건 없다고 보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정파를 이야기할 때 예. 소위 상김시대식 정파 개념하고 네. 그 이후의 정파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 전에 앙금이 워낙 많아서 친이 워낙에 친박이. 많았죠. 네. 저 같은 사람조차도 뭐 저도 제가 스스로 네. 아주 교양 있진 않지만 네. 교양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 네. 깨질 때가 있으니까 느낌이. 그런데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 거의 뭐 99.9% 녹아져 버렸습니다. 놓아졌습니까? 예, 마지막 선거 과정에서 네. 너나 할 것 없이 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바깥에서 오신 분들, 네. 뭐 예를 들어서 부동교동 세력, 네, 네. 상도동 세력, 세력. 또 세력이 있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 그분들이 네. 그거는 이렇다고 봅니다. 이 정치에서 세력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네. 그 시대를 어떻게 반영하고 그 사람들의 정신을 끌고 갈 것이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 박근혜 시대에 동참해서 하나의 새로운 정신적인 어떤 모멘텀을 구현한다면 그분들은 하나의 세력화 될 수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말한 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각자의 세력이었던 관점보다는 네. 새롭게 용광로에 들어와서 네. 네, 새롭게 이제 네. 비벼져서 네. 또 하나의 이제 통합적인 새로운 주체 세력이 될 거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도 이 선거가 계속 있는데 여론조사 이 문제점, 여론 공표라든가 이런 문제점 개선할 점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쭉 지켜보시면서 전문가로서 어떤 점이 개선할 점이 예, 되고 개선할 점이 뭔지를 좀 마무리 예. 발언식으로 좀 해주시죠. 여러 차례 뭐 말씀을 드려왔는데 저는 네. 이제 일반적인 여론조사하고 선거조사는 분명 구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선거라는 것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판세를 잃는 데에 있어서 어떤 그 개선돼야 될 점, 뭐 조사의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부분, 설문 문항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부분들이 뭐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뭐 여론조사 기관도 변해야 되고 이것을 보도하는 미디어도 변해야 될 것 같고 또는 네. 우리 국민들도 너무 선거조사에 대해서 너무 이것은 현재의 판세이기 때문에 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아까 정현주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실제 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반드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투표율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판세를 분석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위한 선거조사와 아하.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예측조사는 구분해서 받아들여지고 우리 미디어에서는 조금 더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조사하고 보도하는 그런 어떤 환경의 개선이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마식 릴레이 방송을 하지 말고 정책 분석적인 방송을 좀 해달라. 네. 그런 좋은 말씀을 잘해. 저희들도 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